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의 위치가 저점 근처인지, 그리고 반등 시점은 언제일지, 최근 2, 3년간의 등락과 깨알같이 일치했던 지표를 통해서 최대한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정이니까 당연히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요, 일단 4년 주기를 철석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별로 효과적인 데이터가 아닐 겁니다. 즉, 4년 주기를 믿는다 하면 사이클이 일단 끝났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도 향후 1년간은 내리막을 걸을 것이다. 또는 4년 뒤에 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에서도요, 이런 데이터를 정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분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꽤나 데이터가요, 논리가 있습니다.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비트코인의 사이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미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쯤에 뭐 12만 3천 달러였나요? 그 정도 올랐을 때가 최고점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년 주기가 유지된다면 일단 사이클은 끝났고 우리는 앞으로 11개월간 하락세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왜 11개월이냐면요. 이미 한 달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크립토 겨울 안으로 이미 뭐 비트코인 가격이 고개를 내밀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3년도 말에 정점을 찍고 1년간을 크립토 겨울 365일간 주구장창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봄, 여름, 가을이 1065일간 찾아오면서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17년도 말에 다시 고점을 찍고 18년도 내내 1년간 크립토 겨울을 맞았다가 또 1065일간 봄, 여름, 가을을 겪고 올랐다가 이게 또 22년도에 크립토 겨울이 와서 쭉 떨어지다가 다시 1065일간 봄, 여름, 가을을 겪었는데요. 지금 고점을 찍고 이미 겨울이 진행되고 있다. 라임도 맞고요. 이게 워낙 오래 있었던 얘기니까 뭐 일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모든 언론, 트위터, 댓글, 그냥 대다수 주류 의견이 이 4년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아직도 뭐 끝나지 않았어, 뭐 저 같은 사람이겠죠.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도 뭐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4만 불은 봐야 된다. 이런 기사, 댓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때도 17년도 말에 정점을 찍고 마이너스 75% 정도 왔었어. 사실 더 갔을 텐데요. 이거 뭐 좀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도 한 10월, 11월에도 정점을 찍고 마이너스 76% 정도 떨어졌었어. 그리고 25년도 말에도 정점을 뭐 12만 3천 불인가요? 이렇게 찍고 한 70% 정도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적게 봐준 것 같네요. 그래서 뭐 11만이든 12만이든 거의 거기서 70%를 때리니까 최대 뭐 한 4만 불대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향후 1년간 떨어지지 않을까. 요 의견을 정말 주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저는 4년 주기가 연장이 됐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 이유는 굉장히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즉 4년 반 뒤에 정점일지 또는 뭐 거의 5년 다 돼서 정점일지 요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제 말대로 4년 주기가 연장이 됐다고 하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다 할 정점이 나왔거나 여러 뭐 지표라든지 뭐 특정 목표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됐다면 한 번도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 항상 4년 주기에 맞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예단하거나 예상하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부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답답도 하실 거고 또 궁금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저점 근처에 있는 건 맞는지 혹은 저점을 지났는지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이거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게 뭐 틀릴 수는 있겠지만, 좋다. 그러면 최근에 2년에서 길게는 3년간의 이 등락에 잘 맞아떨어지는 지표로 우리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최근 2년, 3년의 등락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최근 24년과 25년의 등락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업앤다운이 심해서
이 안에서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두 번에서 많게는 세 번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제도권 안에 들어갔다, ETF가 들어와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등락에 잘 맞는 지표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우리 위치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표는요,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트레이딩 하거나 뭐 퀀트 투자자들에게는 뭐 거의 세계 3대 지표거든요. 그러나 저희 방송은 뭐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피보나치가 어떻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1년에 한 번 이거 소개를 드릴까 말까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좀 맞아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요거를 뭐 써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RSI는 상대적인 강도 지수다. 그래서 과열의 정도, 냉각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특히나 과열 때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과열일수록 더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1978년도에 고안된 세계 3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RSI, 하나는 MACD, 하나는 MA,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세 개를 조합해서 트레이더들은 뭐 샀다 팔았다 손절했다 익절했다 뭐 뚫으면 뭐 사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파생 상품이나 웬만한 데 다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보기도 쉽습니다. 좀 이해가 쉬워야 우리가 이걸 좀 파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이게 비트코인의 차트 그리고 아래쪽이 RSI입니다.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도 거의 기본적으로 RSI는 장착이 돼 있을 텐데 이 RSI가 뭐냐면요. 최근 14일간의 움직임을 토대로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일단 어려운 원문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 14일간에 뭐 올랐으면 상승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근 14일간 상승분 나누기 14를 하면 이제 플러스 올라갈 때의 RSI가 나오고요. 떨어질 때는 분자는 14일간의 하락분, 그리고 분모는 14, 그래서 냉각분 이렇게 떨어지게 나오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요거는 자동차의 엑셀레이터 혹은 브레이크와 같다고 예전에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바로 나가나요? 아니면 조금 시간 걸렸다 나갔나요? 뭐 헛바퀴가 돌 수도 있고요. 이게 막 밟는다고 해서 바로 나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RSI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세게 밟는다고 해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따라서 멈추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RSI가 70을 넘어가면 과열됐다, 과매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0 밑으로 왔다, 냉각됐다, 과매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저점 근처, 이게 올라가면 과열이 되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금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게요,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예외도 여기 있긴 하지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웬만하면 맞는다. 제가 일단 과열됐을 때, 즉 70 넘을 때마다 그냥 이걸 제가 답을 알고 이걸 찾은 게 아닙니다. 다 제가 해봤는데요. 70 넘어갔을 때마다 빨갛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엑셀레이터죠. 쭉 이게 밟아서 최고점을 기록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은 하진 않고요. 뒤따라서 붕 하고 뒤쫓아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지금 올라간 고점을 뭐 쌍봉 형태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네요. 70을 넘게 엑셀레이터를 밟고 또 한 번 밟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 각도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죠. 뒤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특히나 24년도 2월, 3월 뭐 해가지고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밟아댔구나, 과열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또 이제 24년 11월 이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역시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니까 야, 요때도 뭐 과열 기울기가 어마어마하죠. 뒤따라가면서 올라가더라. 여기도 70 넘었네요. 이때는 25년도 한 4월, 5월쯤에 그 관세 폭락 이후에 또 사람들이 회복되면서 즐거웠나 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 뒤따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7월에서 8월쯤에도 이 70을 넘어서 RSI가 나오니까 비트코인이 좀 뒤따라서 조금 올랐었고요.
근데 요때도 70이 넘었거든요. 25년도 한 10월경, 10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예외라고 적어놨죠. 왜 예외냐면요. RSI가 분명히 70을 넘었습니다. 과열된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뒤늦게나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쵸?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는 수직으로 거의 뭐 45도 각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RSI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 10월 10일 날 대청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라갈 물량 자체가 없는 겁니다. 청산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뒤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RSI가 떨어질 때, 사실 떨어질 때도 뒤따라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거의 동반 하락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냉각됐을 때도 제가 다 그어봤습니다. 여기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다 찾아서 이 파란색을 그어본 겁니다. 자,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요. 브레이크를 꽉 밟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뒤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이때 아마 뭐 블랙 먼데이 근처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번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네요.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 버리니까 또 단기적으로 스멀스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25년도 3월 이때도 확실하게 30 밑으로 떨어졌었네요. 이때 그 관세 폭락이 25년도 2월, 3월, 4월 뭐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RSI도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뒤따라서 쭉쭉쭉 떨어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약간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좀 특이한데요. 이때도 확실하게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날짜가 저는 한 11월 18일에서 22일로 기록을 합니다. 한 4일 정도 30 밑에서 놀았었어요. 11월 뭐 18일에서 22일쯤에. 근데 왜 제가 예외라고 하냐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이렇게 뒤따라서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때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요? 이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때 이후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 그만큼 초반에 많이 지금 10월 10일 이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현재는 저점을 찍고 회복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제가 한 최근 2년, 3년을 보면요. RSI가 3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총 5번이 있더라고요. 한번 세볼까요? 요때 한 번 있고요.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그리고 요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요때 한 번. 그러니까 5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떨어졌다, 뒤따라서는 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RSI를 보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도 떨어지더라도 한번 회복을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도 결국은 회복을 하더라.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근처를 지금 뚫고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50이 거의 이제 중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40 근처까지 회복이 됐음을 볼 때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회복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매크로 전문가 라울 팔에 의하면 이분의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는 그래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의 RSI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평균적인 RSI의 회복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5번의 평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까만색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고요. 지금 여기 뭐 D-Day 0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게 오버솔드, 즉 과매도가 돼서 RSI가 급격하게 30 밑으로 내려갔다고 쳤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총 5번의 평균 데이터 까만색은 비트코인이고요. 이 분홍색은 RSI의 뭐 평균적인 회복 속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5번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5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서 이분이 이제 통계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RSI가 이렇게 이 분홍색이 가다가 30 밑으로 한번 훅 꺾였다. 이게 이제 뭐 좀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최근 들어서는 11월 18일에서 11월 22일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쯤에 비트코인이 1.21억인가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최근 들어서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요. 1.2억 밑으로 떨어지려면 살려고 기다렸는데 1.1억하고 위로 올라가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균적으로 볼 때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RSI에 좀 뒤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2분 기준으로 보면 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있네요. 이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동행을 하든 뒤처지든 RSI랑 비트코인이 따라가더라. 그래서 11월 18일, 뭐 20일 기준으로 최저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그 뒤로 RSI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평균적인 5번의 움직임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한 번 떨어지고 나서도 한 번 더 저점을 찍네요. 그쵸? 한 번 푹 치고 들어갔다가 오르려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더라. 이게 평균적인 RSI의 평균 회복 속도입니다. 보통 짧으면 20일에서 뭐 정말 길게 잡아도 한 30일 정도 후에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까만색으로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 주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뭐 RSI 뭐 이렇게 거의 동행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거죠. 더 빨리 회복이 되니까. 그러나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좀 뒤따라간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RSI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겠죠. RSI가 뭐 20일, 30일 내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뭐 30일에서 뭐 늦어지면 40일 정도 내에는 비트코인이 결국은 RSI를 따라잡으러 올라갈 것이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1월 21일자 기준으로요. RSI가 한번 푹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뭐 테슬라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웬만한 주식들 다 떨어졌던 그때입니다. RSI가 23을 찍은 이후로 현재 뭐 한 40 근처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저점을 한번 푹 찍은 다음에 여기 어디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미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RSI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11월 21일 비트코인이 한 1.2억 원 저점을 찍었을 때 이후로 뭐 넉넉 잡고도 그냥 바로 따라가면 저도 좋겠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 후에는 이 11월 뭐 18일 기준이겠죠. 21일 정도 기준으로 볼 때 한 달에서 40일 이후에는 상승세를 어느 정도 그래도 체감을 하지 않을까. 달리 얘기하면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최근 5번의 RSI가 30밑으로 떨어졌을 때의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 이후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한 11월 말에서 1월 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쯤에는 이게 저점을 이미 찍었구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표였어요. 다른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OI, 즉 미결제 약정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 오픈 인터레스트 어렵게는 써 있는데 쉽게 이것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하느냐? 굉장히 명확합니다. 최근에 등락과 거의 깨알처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좀 이해하기 쉬운 지표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결제 약정은요, 청산이 됐다든지 또는 만기가 안 돼서 청산이 안 되고 만기가 안 돼서 살아남아 있는 생존해 있는 선물 옵션의 계약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파생 상품의 계약수. 레버리지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요. 뭐 청산도 되고 만기가 되고 막 이러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살아남아 있는 계약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레버리지의 이제 잔여 남아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OI가 낮다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대규모의 청산이 있어서 이 살아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청산이 돼버렸거나 또는 만기가 많이 이후거나 해서 레버리지가 감소된 아래에 있는 영역이다. 즉 정화가 됐다든지 좀 저점 근처에 있을 때 OI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OI가 높다. 이 과도한 남아있는 레버리지 계약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있을 땐 레버리지 롱 이게 축적이 되니까 과열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조만간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고점 근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OI랑 펀딩 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가격이 천천히 상승하는지 급락을 했는지 이런 거 세 개를 가지고 버무려야 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OI로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하얀색의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초록색이면 OI가 지금 과열돼 있는 굉장히 높이 있죠. 한 60%까지 가면 OI, 즉 레버리지가 잔뜩 끼어 있다. 뭐 요런 탑 이런 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마이너스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냉각이 됐거나 또는 레버리지가 많이 청산이 돼서 정화가 됐다. 좋게 얘기하면 정화가 됐다. 나쁘게 얘기하면 저점 근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최근 23년도 뭐 6월 이후로 지금까지 모습인데요. 생각보다 고점과 저점을 깨알같이 정말 맞췄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제가 이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떤 게 쓰일지 몰라서 다 표시를 했다. 그냥 이 초록색의 단기 고점들을 높든 낮든지 간에 다 표시를 해봤어요. 한번 가격과 비교를 해보시면요. 아, 보통은 가격이 올라갈 때 레버리지가 많이 끼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RSI가 아니고 OI죠. OI가 지금 초록색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도 단기적으로 그 주변에서 보면 높은 위치에 있죠. 똑같습니다. 또 올라갔네요. 단기 고점을 OI가 형성하니까 비트코인 역시 올라가고 있는 로컬 탑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요 지금 동그라미를 친 거는요. 이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좀 극단적일 정도로 올랐거나 떨어졌을 때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 최근 2년 반 중에 가장 이제 OI가 높았을 때 비트코인이 어땠나요? 여기 단기 고점, 이때가 비트코인 1억을 막 찍어서 이 블랙락의 ETF가 승인이 됐던 그때입니다. 굉장히 과열됐음을 레버리지가 쌓이면서 롱 가지아를 외쳤던 걸 뭐 가격이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요때 뭐 비록 막 그렇게 높진 않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로컬 탑 근처, 뭐 동네에서는 근처에선 가장 높죠. 그리고 요것도 뭐 로컬 탑이라고 쳐주죠. 요것도 높을 때 역시 비트코인도 그 동네, 그 근처에서 가장 높았고, 요때도 만만치 않게 OI가 높았는데, 요때가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레버리지 가지아를 외쳤을 때, OI도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높죠. 요것도 한번 뭐 로컬 탑이라고 보시죠. 단기 고점을 형성했을 때, 역시 비트코인 가격도 그 동네에서는 가장 높더라. 요것도 역시 비트코인이 높고요. 요것도 비트코인이 나름대로 높고요. 요거 뭐 얼마 안 되는 봉우리도 비트코인이 높더라.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지죠. 생각보다 깨알처럼 맞아떨어지더라. 반대로 하락하고 냉각됐던 거 역시 제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그어봤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 시뻘겋 하는 거는 OI가 많이 떨어지고 뭐 청산이 됐다든지 레버리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빨간색 아래로 OI가 들어오니까 비트코인도 힘을 못 쓰고 있죠. 여기도 빨간색 저점이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기분 좋았다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OI가 떨어져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쭉 단기적으로 떨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안에 들 만큼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아마 뭐 블랙 먼데이 근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때도 OI가 떨어져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좋지 않았고 그렇죠? 요거는 뭐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근처를 놓고 볼 때 또 나름 조정을 받고 있고 요거는 나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역시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요것도 비트코인이 저점. 요것도 뭐 귀여운 하락이긴 하지만 역시 로컬 저점. 지금 여기도 저점. 그쵸? 웬만하면 깨알처럼 롱과 숏, 고점과 저점이 맞아떨어지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이너스에서 뭐 오르려 하면 떨어지고, 오르려 하면 떨어지고, 이렇게 길게 갔던 적이 최근 2년 반 동안 없네요. 그쵸? 역시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빌빌거리고 있고, 즉, 우리는 지금 저점 근처를 어느 정도 지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게 참, 최근 2년, 3년 보면요.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 2년에서 2년 반을요. 거의 지금 로컬 탑과 로컬 저점, 즉, 롱숏의 이 OI 양으로 설명이 다 될 만큼 굉장히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달리 얘기하면요. 레버리지가 정말 최근 2년간 어마어마했구나. 비트코인 ETF가 나오니까 이것과 뭐 CME 선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뭐 해지를 하면서 롱숏을 하면서 레버리지가 정말 이 시장에 가득가득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요. OI가
한 마이너스 15% 영역에서 머물고 있고 계속 지금 이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 저점 근처가 될 가능성, 이게 굉장히 반복이 되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길게 있었던 적은 사실 없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꾸준히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 안 가서 초록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기 저점 근처일 가능성, 뭐 언제 오를지까진 모르지만 이 데이터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이터는요, 뭐 최근 2, 3년간 뭐 이런 그 데이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매크로적인 환경, 거기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12월 1일자로 해서 양적 기축 종료된 거 아실 거고요. 12월 12일자로 해서 양적 완화라고는 절대 하지 않지만 다른 말이 나왔었죠. 23년도 3월에는 뭐 BTFP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RMP라고 해서 지급준비금을 매니지먼트하고 뭐 펄체이스 관리하는, 그러니까 구매 관리, 지급준비금을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이게 양적 완화인데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1일 날 양적 긴축 종료하고 12월 12일 날 양적 완화를 한다는 자체가 엄청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거 안 오르고 있어?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일 거예요. 돈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요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팬데믹 때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막 물량을 쏴댔는데, 그때는 너무 막 급하게 올라서 조금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08년도의 주식을 보면 현재와 좀 유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S&P 500인데요. 2008년도엔 비트코인이 없었기 때문에 S&P 500을 제가 가져와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 까만 게 S&P 500의 가격이고요. 이 초록색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이 QT, 즉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과열이 돼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줄여버리니까 S&P 500이 버텨낼 재간이 없죠. 이 유동성을 흡수를 한다는데. 그래서 이때쯤에 맞춰서 쭉쭉 떨어지고 있죠.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 어려운 말이 막 써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듣고 넘기시면 되는데요. 이건 약간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적 긴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거 하는 도중에 이게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크게 사단이 났으니까. 근데 당시에 페드 의장이 티모시 가이트너가 야, 이거 뭐 뭔가 재무장관 한 자리를 노리려고 양적 긴축 안 하면서 좀 자리 하나 내놔라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좀 음모론을 누가 뭐 얘기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양적 긴축하면 주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자 그래서 양적 완화를 이제 시작을 하죠. 이 뭐 큰일이 났구나, 금융위기가 나왔구나. 그래서 초록색이 급격히 올라가는 이 시점이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아마 뭐 이 규모도 엄청 났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이 S&P 500이 바로 반등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양적 완화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점은 조금 더 뒤에 형성이 돼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죠. 이거 왜 시간차가 발생을 하는 걸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톰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양적 완화는 2009년도 2월 18일에 이제 시작을 했다. 근데 S&P 500은 한 2주 반 정도 후에야, 즉 2009년도 3월 9일에야 마침내 바닥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때 그 주식을 했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참 3월 달에는 정말 뭘 사도 오르는, 뭐 원숭이가 뭐 어떤 주식을 사도 오르는 그런 장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2주 반 뒤에 온다는 거죠. 그쵸? 이게 지금 저는 현재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들어왔습니다. 돈을 쏴줬고요. 대출을 받으면 기업도 운영이 다시 가능할 수 있고요. 뭐 투자자들도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요. 공포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들이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거든요. 야, 이거 은행이 무너진다는 거, 증권사가 무너진다는 게 이게 이거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빅쇼트 영화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들이 공매도를 잘 쳐가지고요. 돈은 이제 벌면 되거든요. 근데 공매도 쳐서 돈을 벌면 뭐 합니까? 증권사가 망해버리고 은행이 망하면요. 돈을 줄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 대한 신뢰 자체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더라도 야 이게 제대로 예전처럼 굴러갈 수 있겠어? 그 시간이 당시에는 2주 반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 비슷한 경험을 저도 22년도 말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22년도 말 기억하시겠지만 주식과 크립토는 물론이고 이때는 부동산마저도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제가 뭐 임대인, 집주인의 입장이었는데요. 폭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세 사기가 팔은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뭐 판다는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무서운 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없을 때 무섭다는 걸 제가 이때 처음 겪었거든요. 이 매도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전세를 내놨는데요. 전세가 안 나갑니다. 신축이었고요. 심지어 역세권 근처였는데 경기도 쪽에 있었는데 안 나가요. 그나마 남편들이 와서 뭐 집을 보러 오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뭐 상의를 했겠죠. 뭐 집이 좋다. 근데 아내가 아니 그 집주인을 뭘 믿고 이때는요. 정말 이해가 전 잘 안 됐는데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 신뢰가 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빌라 왕이 나오고 전세 사기 터지고 폭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 제도를 누가 믿느냐. 그 집주인이 뭐 직장이 멀쩡하다고 해도 이걸 어디에 투자를 해서 우리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를 신뢰하지 못했다. 이런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이 단계다. 이렇게 공포가 지배를 해버리면요. 항복 매도가 그 뒤로도 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댓글에서다 뭐 여러 이제 좀 언론에서 보지만 이거라도 좀 건지자. 마이너스 70%뭐 80%뭐 이런 거 지금 질비하잖아요. 이거라도 건지자 해서 지금 가시는 이런 행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2주 반이 걸릴지 3주 반, 뭐 한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저는 현재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최근에 양적 완화는 물론 비공식이긴 하지만 12월 12일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주 반이 될지 뭐 3주 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공포가 재해지고 사라진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크게 오래 걸렸던 것 같진 않네요. 저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세계의 데이터를 통해서 뭐 저점 근처인지 언제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논리를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최근 2년에서 2년 반 정도 저는 아마 제도권 진입, 즉 ETF가 나온 이후로 이런 급등락이 지금 과거와 달리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급등락이 반복이 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아마도 우리는 단기 바닥 근처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아니다. 이건 중간 선고고 유동성이고 뭐 전략 비축이고 간에 하락한 가격만 보시면요. 4년 주기가 그냥 딱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말 그대로 1년 뒤에야 바닥에 도달할 테니까 그에 맞게 또 뭐 행동을 준비를 해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지표들로 바닥과 반등이 언제쯤 나올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도 예상은 한번 해보되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행동은 더 보수적으로 취하시면서 길게 달릴 준비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